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엿새 만에 두 번째 비상경제 TF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물가 문제를 챙겼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특별한 사안들을 주문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K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봇들의 러브스토리가 어떻게 브로드웨이를 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0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지난주에 있었던 첫 국무회의 보면서 제가 5월 동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무위원들,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꾸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한 일을 중요시했고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날 뭐 빨리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점심을 김밥으로 대신하면서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실제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현재 장관들에게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악력을 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뭐 모두 발언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장관들, 현재 장관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뭐 당분간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인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리니까 불가피하게 현재 장관들과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손발을 맞춰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에 맞추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같이 일하는 한 팀이다. 한 팀으로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뭐 토론회까지 상당히 길게 국무회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인사 추천 제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관 등 임명직 자리를 국민들의 추천을 받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만큼 파격적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이끌 일꾼을 선택해달라. 상당히 국민 의견을 존중하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대통령실 장차관 등 임명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이제 별칭이죠. 국민 주권 정부가.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에 반영이 될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바로 즉시 시행이 된 겁니다. 인사 추천을 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으로 쪽지나 또 편지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이 홈페이지에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정말 괜찮은 사람의 이 인물 또 스토리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절차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발탁될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예상치 못했던 상당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큰 기대가 됩니다. 예.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통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였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우리 외교의 근간은 물론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첫 통화 당연히 미국하고 했는데 두 번째가 어디가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고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그야말로 파한대소, 그러니까 상당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메시지처럼 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죠. 한일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돼,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가까워졌지만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벽한 가까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유리한 위치나 어느 한쪽이 더 이익을 갖는 위치에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완벽한 한일 관계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호혜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주권을 차지하는 문제와도 대단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 관계가 그런 우려를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늘 실용외교를 얘기했습니다. 그 실용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별개의 문제로 놓고 분리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역사적 문제고 사법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법부가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렸으면 그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서 이래라 저래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치적 문제, 행정부의 역할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얘기한 것도 그런 점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너무 역사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되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한일 관계에도 가까이 지내면서 군사적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적 관계에서 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등한 위치에서 한일 관계가 서로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열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념적 어떤 관념적 관점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일본과 한국과의 풀어야 될 역사적 문제는 그거 나름대로 풀어나가야 되지만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통상의 협력이 더 강화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총리, 이시바 총리도 함께 협력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웃는 모습도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대화가 잘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배종찬 소장님, 네. 그 첫 통화는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했고, 물론 정상 간의 통화라는 것이 일정 등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순서도. 그러니까 보다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앞서 최진봉 교수님 말씀대로 뭐 불필요한 해석들을 할 수가 있죠. 일본에 대해서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대화 상대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미국 다음으로 이제 선택 두 번째 정상 통화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런 불필요한 억측들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끔히 좀 임기 초반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관계도 고스란히 그냥 기존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시진핑 주석하고는 통화 안 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다 이 주변 국가들과의 통화도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과의 통화도 뭐 호주 정상과도 통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G7 방문 또 전이니까 그런 또 정상들과도 통화를 미리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건 순차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이해도도 높이고 우리 국익에 우선되고 실용 외교에도 맞느냐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본인의 SNS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한글로 적혔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의 취임을 그 나라 말로 축하를 한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시바 총리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말로도 올리고 한국 말로도 올렸어요. 근데 그 정성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많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가 잘 개선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회교도 하고 그리고 관계 개선도 하고 그리고 통상 협력도 좀 강화해 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한국의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한국말로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 축하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즉 양측 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본의 총리나 두 분 다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정상에게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취임 관련해서 영어로 쓰지만 한국말로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 이례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결국은 서로 상호 존중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계 개선은 열망이 크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한일 관계 개선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상호 호혜적 관계가 돼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세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일본에 대한 여러 이제 감정들이나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내적으로도 설득해 나가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익을 내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은 빠른 시간,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가 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뭐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서 이게 공고히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의 방향 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역사적 문제와 경제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볼 거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고요. 대신
대신 이재명 정부는 이 역사적 문제는 사법부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맡겨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외교 문제 그리고 국방 안보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면요. 한미일 동맹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잘 이루어서 뭐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일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과의 어떤 국방 협력의 문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협력의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이 함께 공조해서 북한의 도전이라든지 도발이나 이런 부분을 막아내는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분야나 문화 분야의 어떤 교류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우리의 이웃이고 그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또는 뭐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한일 관계 개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그리고 빨리 진행되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매체의 조명을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목을 받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국산 제품이고 시가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시중에서는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연예인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이른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대통령이 어떤 시계를 찾는지 어떤 운동화를 신는지 또 어떤 넥타이를 매는지 또는 어떤 안경을 착용하는지 이런 게 다 관심사예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막 삽니다. 지금도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차고 있는 이 시계가 국내 기업이 생산을 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한 4만 원 정도에 판매되거든요. 예. 지금 품절입니다. 뭐 추가 생산이 얼마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시계가 되는데 최 교수님도 아실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기념 시계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차고 있는 시계가 기념 시계가 될 수 있죠. 기념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입소문을 타면서 업체 측에서는 최종 품절됐다, 단종 처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안경도 인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 안경이 또 대통령 안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화, 이제 선거운동 유세하면서 신었던 운동화가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 그런 또 통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화가 지금 또 인기고 또 운동복을 입고 하면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 또 포착이 된 적인데 그 운동복 어디 운동복이야 이러면서 삽시간에 또 네티즌들이 다 찾아냅니다. 어느 회사 것이고 어떤 제품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이후에 기념시계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또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것인데 네. 이번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전원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며칠 전에 민주당 지도부 1, 2기 지도부가 만찬을 했잖아요. 대통령 관저에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아마 이제 만찬을 끝내고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이분들이 내심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물 없나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이거 선물 없어요?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념으로 선물이라도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시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념품을 만들더라도 예산으로 만드는 거니. 근데 막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는 아니야. 약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이 그렇게 제언을 했대요. 그래도 시계는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뭔가 좀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시계 같은 거다. 이게 고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있어서 의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대통령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대통령님께 좀 그 조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만드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념품, 그게 아까 말한 고가가 아니잖아요. 약 4만 원 정도 드니까. 그런 기념품 하나 갖는 것은 본인한테 대단한 행복감을 주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또 어차피 무슨 다른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비슷한 비용이라면 다른 기념품보다는 이 대통령 시계를 드리는 것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모 권한대행이 시작하면서 본인 이름을 새긴 맞아요. 시계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나라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시계 상당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착용하고 있으면 나 그만큼 권력과 가까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굿즈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념품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들 원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정치인들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이게 기념이 되거든요.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용사를 방문했을 때, 또 나중에는 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다른 기념품보다는 시계를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 시계를 주셨어. 이게 남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이제 기념품을 뛰어넘으면서 팬덤의 상징이 됐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그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역사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계도 거품 유통될 정도로 어디서 다른 데서 생산해서 가져온 시계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인기가 높은 시점에 임기 중에서도 그럴 때 더 시계가 각광을 받게 되는데 희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는 좀 한정 생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들에게 첫 공개하는 어느 누구에게 처음 주느냐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시계는 등장 직후에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서로 바꿔 가고 싶은 그런 또 열풍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인증샷까지도 여러 차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어서 추경 편성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보다 더 진전된 현안이 오갔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예, 이 비상경제점검 TF의 주요 안건은 결국 추경인 것 같은데 1차 회의에 있어서 두 번째로 열렸고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1차 추경을 그래서 했었죠. 2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 추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진작을 해야 돼요. 그게 내수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들, 예컨대 외부의 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걸 살리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출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경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추동력은 뭐냐면 내수 진작이에요. 예. 네, 우리 국내에서의 소비가 진작이 돼서 이 소비 진작이 결국 경기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동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취약하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문을 닫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요.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낮아지게 되고 경기가 죽게 되면 결국은 내수 진작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이 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로 할 수 없으니 소비 쿠폰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같은 이런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쓸 수 있는 쿠폰 형식의 지급을 통해서 내수 진작의 활성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축을 못 하게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다시 국가로 환수가 됩니다. 국고로. 그리고 쓸 수 있는 범위도 지방 또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또 가게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또 재료를 사기 위해서 다른 곳에 또 돈을 쓰게 될 것이고 돈이 돌게 되잖아요. 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경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35조 원 정도의 추경을 얘기했었거든요. 그중에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14조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0조 플러스가 될 것,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조에서 30조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활성화하는 데 많이 쓰여질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 뭐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지원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추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인지 하는 부분들을 부처가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하나로 뭐가 있냐면 핵심 사업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AI와 같은 미래 먹거리 같은 곳 이런 곳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 이런 쪽도 추경이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무진을 회의에 대동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실제로 1차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면 직급에 상관없이 나에게 언제든 연락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실무진 대동 지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업무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무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용을 뭐 대강 알아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항유 회의에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필요하면 같이 대동에 참석하라. 이 의미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받겠다는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지시 내용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이 빨라집니다. 예. 앞서도 이제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추경 예산도 빨리 집행이 돼야 되고 그 외에 지금 물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도 빨리 파악돼서 그 내용을 현장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실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로 보면은 오히려 사무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7급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들이나 뭐 실국장들이 보고하러 들어올 때도 그들을 대동해라. 괜찮다. 이것도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지자체장 또 광역단체장을 거친 이재명 대통령의 이력이 아마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정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나올 정책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로에서 시작했던 작은 뮤지컬이 미국 브로드웨이의 최고권위 시상식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어쩌면 해피엔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희가 방송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 전해드린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국문화예술계에서 또 쾌거가 터졌습니다. 토니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뮤지컬계 아카데미상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K 뮤지컬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 또는 에미상 드라마 작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본고장에서 이제 상 받기가 쉽지 않은데 토니상은 더 어려운 걸 거든요. 연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6개 부분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말 그대로
본상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관련된 상까지 다 받았거든요. 무대 디자인상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나무주연상까지 포함해서 제78회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인데 이게 최다 수상작으로 또 등극을 했고요. 또 그만큼 흥행도 했다는 것이고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상당히 이게 이른바 부에나 비스타라는 것이 쿠바를 연원으로 해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그런 경쟁작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이겨내고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등극을 한 것이거든요. 뮤지컬 연극계의 세계 최고근인 토니상. 저도 실제로 브로드웨이 가서 이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적 내용을 전달한다는 게 물론 로봇이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만큼 말 그대로 K 드라마에 있어서 K 뮤지컬의 캐거다. 근데 한국 도입되는 한국에 또 들어온다라는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버려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버려진 로봇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버려진 로봇이 어떤 로봇이 헬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인데 미래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가상해서 만들어서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근데 그 로봇들이 인간에게 버려진 거예요. 그 두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제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서사적으로 잘 만들어낸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본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을 버렸잖아요. 그 버린 로봇들이 서로 사랑하며 감정을 나누는 모습이 로봇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을 나누기가 어렵게 하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나누는 모습이 인간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위주고 자기 이익 위주라고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인간 기본의 사랑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브로드웨이에서도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인간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은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기술, 특수 효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사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자체가 주는 감동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갖고 있는 강점은 스토리다. 이 스토리가 탄탄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어줘서 결국 사랑을 받는 그리고 이렇게 큰 쾌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이야기의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여러 한국의 장소들이 나옵니다. 드로봇이 제주도로 떠나면서 부르는 넘버 뮤지컬의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목포 제주 해저터널 31km 직진. GPS 올리버 GPS. 난 지도가 좋아. 너 제주터널 2039년 완공. 한국반도 연합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 공사. 총 목표가 2,000대가 공사에 투입된 거 알아? 나도 인터넷으로 읽고 있어. 네가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나도 잡히는 거 몰라? 네가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나도 잡히는 거 몰라? 시작하는 여행자들 낯선 하늘 아래 풍경. 예, 이 제주로 두 로봇이 떠나면서 부르는 드라이빙이라는 넘버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AI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로봇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공감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남자와 AI의 목소리, HER, 허라 그러죠. 그런 사랑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거대한 스케일의 이 브로드웨이 작품들과는 또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내용을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규모로 따지면 블록버스터급인 캐츠나 또는 미스 사이공이나 알라딘이나 시카고 있으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이죠.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사랑하는 것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거죠. AI 로봇과 인간의 사랑. 그래서 더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정말 더 순수한 사랑, 더 감동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인간의 효용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사랑을 로봇이 정말 순수한, 정말 순진무구한 그 사랑을 이뤄내는구나. 그래서 로봇이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가 뉴욕의 이 브로드웨이의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전형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갖지 못한 스토리의 힘이 매력이라고도 평가를 해주셨고 네. 또 배 소장이 말씀해주신 AI 또 로봇의 이야기도 또 최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인데 그 외에도 이 작품이 가진 매력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디팝, 그러니까 뭐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인디팝이라고 하는 장르와 미국의 재즈 그리고 현대 클래식의 음악, 전통적인 브로드웨이를 융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지금 얘기예요. 예. 특히 박천우 작가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 모든 감성이 어우러진 멜팅 팟이라는 표현을 썼고 멜팅팟이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그냥 다 녹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사실 이게 에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천우 작가가 가사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음악이 완성이 됐고 중간중간에 노래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래 나오는 거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할 때도요. 한국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라고 하는 뭐 지역이니까 그렇고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은 영어로 다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이란 말을 그대로 썼던 것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감성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어떤 작품성을 보여준 그런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김소정 뮤지컬 평론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 무대에서 올라갔을 때 저 뮤지컬이 보여줬던 모습은 따뜻하고 서정적이었다면 브로드웨이에 가서는 도시적이고 서구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서 도시적인 분위기로 재해석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스토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변화를 주더라도 주는 감동 자체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감정은 서정적인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는 도시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대로 어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이 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학로에서 초연이 됐던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보다 도시적으로 재생산이 됐습니다. Maybe 해피엔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And a high of 68. With 4 days of rain behind us, the yellow sand conditions have cleared. So, leave that mask at home. It's the perfect day for outdoor activities. Today the air in Seoul is very clear and warm. Today the smiles too are warmer than the norm. 예, 이 탄탄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멋지게 현지화에 성공을 하게 된 셈인데 박천휴, 윌 에런슨, 이 휴 윌 콤비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 분 대체 언제부터 합을 맞춰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던 박천휴 씨인데요. 또 이제 뉴욕의 대학원에서 뮤지컬 전공을 마쳤던 것이 바로 윌 에런슨이죠. 뉴욕 친구죠. 뉴욕 버디죠. 예. 그게 만나서 사실 한국에서 서로가 또 이 케미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런 합을 맞췄는데 먼저 윌 에런슨이 마이 스케어리 걸 작곡가로 또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됐었고요. 이 윌과 또 박천휴 콤비가 2008년부터 이제 창작 파트너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처음 만납니다. 서로가 이제 뉴욕 친구로 만나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하던 차에 이제 2012년에 우리가 이미 영화로 만났던 한국 영화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 이 영화의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성공을 합니다. 근데 왜 성공을 하냐면 저도 브로드웨이 가서 연극을 보면은 뭐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설명을 많이 하니까 좀 감성적이거나 좀 서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를 하다부터 이걸 적용합니다. 상당히 감성적으로 서사적으로 한국적인 K 뮤지컬 요소를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호평을 받습니다. 예. 번지 점프를 하다가 그러면서 저는 Maybe 해피엔딩 이걸 만드는데 상당히 큰 이제 인사이트 통찰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K 뮤지컬이 미국 관객들을 홀린 그런 또 이유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직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내용 중에 네. 백범 김구 선생을 인용하면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그랬었죠.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 수상 이후에 K 한류의 위상이 뮤지컬로까지 넓어지면서 외신들도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문화강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그랬고요. 그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 대통령 이 직무가 이 토니상의 수상을
수상으로 인해서 정말 기대감이 더 커지는 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들도 이번에 메이비 해피엔딩의 수상에 대해서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니상 수상으로 한국은요. 미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장 중요한 4개 상, 에미상, 이게 2022년 오징어 게임 이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미상, 1993년도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수상을 했고요. 오스카상 2020년에 기생충이 수상을 했죠. 그리고 토니상을 모두 수상했다면서 대단한 기염을 토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공상과학의 유쾌한 의미 그리고 인간적 비애를 담아낸 대단한 뮤지컬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는 또 이런 얘기도 비평가와 팬 모두를 사로잡는 쇼였다라고 칭찬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메이비 해피엔딩의 작품성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분의 축하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도 가슴 벅차겠습니까?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정말 이 토니상 수상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도전의 결실이다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실제 브로드웨이 가보면 토니상 수상 작품들은 딱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관객들이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도 더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국, 일본, 호주, 독일 이렇게 쭉 투어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입원이 이제 창출되게 되는 것인데 한국 뮤지컬 협회에서는 소극장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성공한 첫 사례다. 우리가 뮤지컬이 한국에서 출발한 것이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마냥 성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어쩌면 해피엔딩도 처음에는 흥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말 그대로 빛나는 보석이 된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큰 상이 나오면은 역시 관련 업계에 훈풍이 불곤 합니다. 아무래도 공연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뮤지컬 업계 물 들어올 게 좀 노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노벨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이 수상이 되고 나니까 출판계가 엄청나게 들썩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판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뮤지컬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해피엔딩이 이 토니상을 수상을 함으로써 뮤지컬계의 활성화의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토종으로 만든 뮤지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을 받았어? 야, 대단하다. 이것도 대학로에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소극장이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OTT라든지 영상 또는 뭐 이런 뭐 SNS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다 보니까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뮤지컬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뮤지컬이 얼마나 위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대학로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관객들이 힘을 모아줄 때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K문화, K강국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데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관심도 늘어나고 또 일반 관객들도 더 많이 몰려가서 정말 돈줄 내주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공연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민관이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도 사실 그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컬의 수출에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J 컬처 라이브 한국 창작 뮤지컬의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인데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제5회 K 뮤지컬 국제 마켓이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또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요. 문체부 또 예술경영지원센터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죠. K 뮤지컬 또 국제 마켓입니다. 한국 뮤지컬 한 30여 개가 작품이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면 또 제2의 제3의 어쩌면 해피엔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수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해피엔딩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연 일정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공연은 해서 올해 9월 7일까지 연장 공연을 하고
2026년 가을부터 미국 주요 도시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0주년 기념 공연이 10월 30일부터 있다고 하니까 공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